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온통교 김종균입니다. 김창인입니다. 오늘은 람보르기니. 람보르기니 하면은 뭐 슈퍼카의 양대 산맥이죠. 네. 우루스입니다. 네. 우루스가 소 이름이에요. 예, 중세소. 그 지금의 소에 좀 더 그래서 덩치가 좀 큰 뿔도 멋있게 나는 그런 1627년 폴란드에서 마지막 개체가 발견이 돼서 지금 멸종됐습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유럽이나 유라시아 쪽에 한반도에서도 키웠던 기록이 있다고 해요. 그래요? 네, 그 소 이름입니다. 투의 이름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람보르기니의 스포츠카 브랜드인데 변종이잖아요. 그러니까 람보르기니의 장명은 투 아니면은 투에 사용됐던 검. 그 다음에 또 그렇지 않은 이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쿤타치 유명한 모델이죠. 쿤타치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몰라요, 저는. 쿤타치는 샹, 여기에요? 연병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awesome, gorgeous 뭐 이런 뜻입니다. 왜 우리가 왜 놀랄 때 와, 씨, 뭐야 이거. 그 다음에 요즘 말로는 어우 개 좋아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놀랬을 때 나오는 감탄사. 그 다음에 또 이런 말도 쓴대요. 그 굉장히 매력적인 녀석을 봤을 때 우와 죽이네. 근데 그게 이제 고대어로 그 전염병이라는 뜻인데 우리나라도 연병하네, 지랄하네 이런 뜻. 그게 이제 그 욕도 되지만 우와 연병. 감탄사. 와 진짜 지랄맞게 좋다 뭐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우리나라 차도 이름에 대박 이렇게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예요. 대박 뭐 샹 와 개 좋아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걸 발표하고 나서 관객들이 다 그런 반응이었대요. 우와 씨 뭐야, 와 미쳤어, 와 그래가지고 저거 이름을 쓸까?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쿤타치가 이제 카운타치. 그게 왜 그렇게 알려졌냐면 그 아카데미 모형에서 그 카운타치라고 써가지고 이게 슈퍼카 하면은 그거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그 페루치오 람보르기니가 이제 창립자예요. 이 페루치오 람보르기니가 1916년생인데 이 사람이 그 2차 세계대전 때 공군 정비사였어요. 자동차 정비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1940년에 입대를 해가지고 1945년에 이제 이탈리아가 한때 이제 그 연합군하고 대치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영국군 포로로 억류돼 있다가 46년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 볼리오나 지방, 그 모데나에 그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 비슷비슷한 동네들인데 이 모데나가 예전서부터 고대 한 22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유구한 도시인데 이 모데나에서 탄생한 이탈리아의 걸출한 브랜드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페라리가 모데나에서 스쿠데리아 페라리가 모데나에서 출발을 했다가 그 마라넬로로 공장을 바꾸고 지금은 이제 암스테르담에 있잖아요, 본사가. 그 다음에 또 하나 브랜드가 뭐냐면 이제 삼지창 브랜드로 유명한 삼형제 마세라티가 모데나에서 또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슈퍼카 브랜드 중에서 람보르기니에서 카본 문제 가지고 또 대박 싸우고 나갔던 파가니 존다, 그것도 모데나에 있어요. 예로부터 모데나는 이 귀족들의 병장기를 만들던 대장장이들이 살았던 데입니다. 거기는 농업과 공업이 대표적인 도시거든요. 그래서 그 귀족들 하면은 유럽에서 그 왜 십자군 전쟁, 명분 있는 전쟁으로 해서 왜 우리가 앞장선다 뭐 이런 기사도 정신이 그 원래부터 귀족을 대변하는 정신은 아니었는데 왜 사무라이도 일본의 귀족 계급은 아니고 무사 계급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비슷하게 포장이 된 거고 기사도도 그런 건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에게 병장기를 제공을 하던 대장장이들이 대대로 살다 보니까 기술적인 자부심이 대단하던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페루치오 람보르기니도 전쟁 후에 1946년도에 이제 정비소를 차리고 47년도에 람보르기니라는 회사를 세웁니다. 근데 그 회사가 무슨 회사였냐면 트랙터 만들던 회사였어요. 전쟁 끝나고 나서 이제 이탈리아가 이 전쟁 때문에 이제 국토가 황폐해지고 하니까 국책 사업으로 야 이제 농업 자동화를 이루자라는 걸 이제 국책 사업으로 펼쳤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 트랙터의 수요가 엄청나진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람보르기니가 트랙터로 거부가 된 거죠. 1950년대 말까지 엄청난 돈을 벌어들여서 왜 우리가 남자들이 돈 벌면은 꼭 하는 짓 있잖아요. 차 사는 거.
이 차, 저 차 막 사는 겁니다. 남자들은 로망이죠. 그래서 페루치오 람보르기니도 야, 페라리 몇 대 사서 즐겼는데 그 산 차 중에서 페라리 250 GT가 계속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 불만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양산 모델인데도 너무 승차감도 안 좋고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차가 이래. 그리고 클러치가 그렇게 말썽을 많이 부리더래요. 그래서 차를 분해를 해봤어요. 기술자니까. 분해를 해봤더니 아니 트랙터에 들어가는 클러치가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은 거지. 야, 당대 최고의 스포츠카가 이게 말이 되냐. 그래가지고 야, 하나 걸렸어. 그래서 엔초 페라리는 1898년생으로 그 페루치오 람보르기니보다 18살 이제 연상이었고, 뭐 당시에는 그때 르망 24시를 비롯해서 모든 레이서들을 페라리가 다 평정을 하고 있었을 때니까 스쿠데리아 페라리 하면은 뭐 자존심이 하늘을 찌를 때였죠. 그래서 면담을 딱 요청을 했는데 쉽게 만나주나. 그래서 몇 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만났는데 얘기를 했어. 클러치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대노를 해가지고 페라리가 쟤 뭐야? 네. 그죠? 아니 트랙터 당신이 뭘 무식쟁이 트랙터 만들어서 뭘 한다고 내 차를 평가할 자격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면박을 준 거죠. 원래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당신이 트랙터는 잘 몰 줄 몰라도 내 차는 제대로 운전하는 법을 모를 거예요. 그러니 당신의 조언은 필요 없어. 이게 맞는데 뭐든지 역사는 이제 막 극적이에요. 네. 그래서 막 면전에다 두고. 근데 페라리가 다혈질이었고 그 왜 포드 대 페라리 보면은 또 네 못생긴 차나 만드는 주제에 막 그래서 면박을 주고 이 뚱보야 그래가지고 그 포드 회장이 막 충격받아서 야씨 돈 다 때려 부어. 그래서 포드가 당시 때려 부은 돈이 몇 조 수준 당시의 돈으로. 그러니까 페라리 팀보다 몇십 배를 쏟아 부어서 낸 결과니까 그렇게 잘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물량 공세로 인해 전술로 이렇게 이뤄낸 업적인데 어쨌든 이 엔초 페라리가 성격이 불같아서 여러 명품 브랜드를 많이 탄생시켰어요. 예. 그래서 포드가 뭐 포드 GT를 만드는데도 공헌을 했지만 람보르기니를 탄생하게 한 계기가 된 또 다혈질의 성격이 빛을 발했는데 근데 이거 가지고 또 얘기가 분분한 게 실제로 그 몰리오나에 있는 람보르기니 박물관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 이제 가이드하는 분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런 설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람보르기니가 수완이 되게 좋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기계는 뭐 자기 잘 다루니까 분해를 해보니까 뭐 별거 없어. 우리도 만들 수 있겠는데? 그래서 야 페라리 같은 차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 만들어 놨는데 어그로를 좀 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토리라인을 야 내가 가가지고 망신당해서 내가 확 딱 지나가지고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이 스토리 좀 나오지 않을까? 해서 그런 얘기를 만들었다는 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애플에 먹다 남은 사과가 무슨 의미인지 얘기 안 하는 것처럼 뭐가 진실인지는 얘기 안 하고 93년도에 그 방송에서 녹화하다가 뇌경색으로 쓰러져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죽은 사람 말이 없잖아요. 아직도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차를 만들었는데 이 페루치오는 페라리가 불편한 차니까 편한 GT를 원래 좋아했어요. 그래서 1963년도에 350 GT, 이름도 250에서 100이 올라가 350 GT예요. 350 GT와 400 GT를 먼저 만들었어요. 근데 이런 차들은 되게 이제 어떤 모양을 하고 있었냐면 당시에 1960년도에는 그 제기어 E-타입이라 그래서 자동차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디자인의 차가 하나 있는데 이 차를 많이 따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약관 20대 나이에 마르첼로 간딘이라는 탁월한 디자이너가 람보르기니랑 인연이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GT카를 만들다가 이슬레로라든지 에스파다 뭐 이런 차들이 다 초기 모델들은 GT였어요. 그러다가 원래 미드십 슈퍼카를 만들 생각이 페루치오에게는 없었는데 이 마르첼로 간디니하고 엔지니어들이 자기들끼리 비밀리에 진행을 한 거예요. 야 세상을 놀래킬 만한 슈퍼카 하나 한번 만들어 볼까 해서 만들어서 탄생한 게 미우라입니다. 미우라는 1966년도에 출시가 된 모델이고 이 최초의 미드십이었어요. 그 전에는 미드십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미드십이라는 차를 처음 만들어낸 게 람보르기니고 그 전에는 그냥 스포츠카였지 슈퍼카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처음에 발표를 하기 전에 만들어가지고
페루치오에게 보여줬죠. 이게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페루치오가 보니까 이거 디자인도 괜찮고 람보르기니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그래 승인해서 양산을 시킨 거죠. 발표를 했는데 사람들이 엔진이 앞에 없는 거야. 보니까 뒤에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형식이지? 그러고서는 화제가 되고서 야 이런 차를 뭐로 불러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차는 이제 슈퍼카입니다. 이게 시속 275km나 나는 엄청난 차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가장 빠른 차였거든요. 사실 사람의 고정관념이라는 게 처음에 엔진을 앞에 놓다 보니 사실은 기계적으로 조금만 생각하면 엔진이 가운데 있는 게 거동에 굉장히 좋을 거라는 너무 간단한 건데 그걸 생각을 못 깨고 그렇게 긴 역사를 흘러왔던 거죠. 그렇죠. 그 FR이 가장 좋은 줄 알고 그러다가 FF 그러다가 이제 미드십 MR이라는 장르가 나온 건데 근데 처음에 이제 미우라가 되게 허접한 차였어요. 사실은 지금 명차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당시에 마르첼로 간디니는 공기역학이 뭔지 뭐 엔지니어링이 뭔지 모르던 초짜 디자이너였어요. 차 몇 대 디자인해 본 게 다 했기 때문에 공력 특성에 대한 디자인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미드십을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엔진은 뒤에서 무거운데 앞쪽에다가 연료 탱크를 놓은 거예요. 이게 앞쪽에 연료 탱크가 있으니까 계속 달리면서 계속 가벼워져. 이렇게 되면은 그쵸. 앞이 더 가벼워지죠. 그쵸. 나중에는 RR처럼. 나중에는 이게 접지가 떨어지니까 고속에서 엄청나게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조향도 안 먹고. 그래서 고속 주행 시 목숨 걸고 타야 되는 차. 그리고 이제 사고 한 번 딱 나면 앞에서 불이 나면은 안에 있는 사람은 그냥 다 바로 다 죽는 거죠. 그렇죠. 더군다나 또 이게 엔진 헤드 쪽에 불이 잘 붙는 차로 유명했어요. 인젝션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정말 문제가 많았는데 최초의 미드십이었고 최고속을 기록했던 새로운 장르였기 때문에 지금은 명차 인정을 받고 있죠. 미우라라는 이름은 가야르도 무르시엘라고 같은 아주 유명한 그 에스파다 같은 그 유명한 에스파다는 그 투사를 줄인 용맹한 소였고 그 가야르도나 무르시엘라고도 투장에서 무르시엘라고는 칼을 24번이나 맞았는데도 살아있을 정도로 유명한 투였는데 그 소를 키운 사육사 이름이에요. 유명한 사육사 이름인데 그 이름으로 딱 미우라를. 그래서 미우라가 딱 탄생한 이후에 역사가 바뀌게 된 거예요. 그 페라리는 한 방 먹은 거지 제대로. 그리고 이 페라리가 미우라랑 이제 최고속 경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결국은 이 페라리를 미우라가 결국은 꺾었어요. 시속 290km까지 내고 그 다음에 1974년도에 람보르기니 역사상 또 슈퍼카 역사상 가장 탁월한 모델이었던 쿤타치가 나왔죠. 이 쿤타치가 얼마나 대단한 모델이었냐면 디자인 충격적이야, 형식 충격적이야, 뭐 모든 게 다 파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쐐기형 스포츠카가 걔 때문에 생겨난 거죠. 그리고 이 람보르기니 보면은 왜 LP 얼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LP가 롱기튜디널레, 포스테레올레예요. 그러니까 롱기튜디널레가 세로 배치라는 얘기고 포스테레올레가 엉덩이 뒤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람보르기니 LP는 뒤쪽에 세로 배치된 엔진을 탑재한 미드십이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미우라는 그냥 P로만 돼 있어요. P400, P400S. 왜냐하면 얘는 그 포스테레올레 뒤에 탑재는 됐는데 가로 배치였거든요. 생각해보세요. V12를 가로 배치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처음에는 가로 배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었냐면 공력 특성이나 엔지니어링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가 이거 세로로 해야 되는구나 해서 바꾼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그 아벤타도르도 다 LP 뭐뭐뭐예요. 근데 이제 얘는 그게 안 붙는 게 얘는 뒤쪽에 엔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뒤에 세로로 그런 형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쿤타치가 나온 이후에 쿤타치가 최초로 시속 300km에 도달된 슈퍼카였죠. 결국은 이게 1984년도에 그 페라리 288 GTO로 깨졌어요. 그 전까지는 이제 최고속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페루치오 람보르기니는 꿈을 이뤘어. 그 람보르기니의 회사의 기치가 페라리보다 무조건 빠른 차를 만들자 이거였어요. 다도 페라리. 그런데 꿈을 이뤘잖아요. 그리고 1973년도에 오일 쇼크가 생긴 이후로 세계의 자동차 판도가 바뀌기 시작해서 슈퍼카가 굉장히 이제 사양 산업이 된 거예요. 사실 슈퍼카 하면 되게 화려한데 슈퍼카 업체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제조사예요. 힘들죠.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슈퍼카를 어떤 식으로 개발을 했냐면 이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냐면 그 왜 BMW에서 그 M1이라는 네, 미드십 네, 슈퍼카를 네, 한번 네, 만들었던 네. 적이 있어요. 네. 그걸 설계를 해놓고서 요거를 이제 누구에게 생산 의뢰를 했냐면 람보르기니에게. 너희들 이게 원조니까. 그래서 그 주지아로가 디자인을 한 다음에 요거를 람보르기니에 이거 생산 좀 해줘 하고 돈을 줬어요. 이 자금이 생긴 거예요. 그 자금을 가지고 람보르기니 무슨 뻘짓을 했냐면 LM001을 만들었는데 그게 람보르기니 최초의 SUV예요. 이게 1986년도에 개발돼서 군용으로 허머처럼 그다음에 지바겐처럼 우리도 하나 만들어야겠다고 냈는데 아무도 거들떠도 안 보는 거예요. 일단 차가 너무 비쌌고 가솔린이라서 연비가 너무 안 좋았고 비포장 성능이 너무 떨어지고 시속 200km를 내면 뭐예요. 그리고 제로 100이 7초에서 2.7톤이었는데 아무도 거들떠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320대 정도만 생산이 되고 중동 부호들만 사고 단종이 되고 완전히 폭망을 했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돈이 생기면 그 차를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개발하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 2019년 기준 람보르기니의 직원이 한 1,800명이 약간 안 됩니다. 그리고 매출이 2조 4천억 원이에요. 그런데 가장 단적으로 현대자동차가 직원이 69,800명에다가 2019년 매출이 105조란 말이에요. 회사 사이즈가 44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람보르기니 정도는 현대가 보기에는 진짜 구멍가게지. 그리고 너희들 왜 람보르기니 같은 차 못 만들어가 아니라 야 돈도 안 되는 걸 왜 하냐. 사실 양산차 입장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 포드 대 페라리 보면은 페라리랑 경쟁을 한다 그러니까 리 아이오코카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 우리 회사 화장지 1년 사용량밖에 안 되는 화장지? 그런 작은 회사를 왜 사요 그거를 돈도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이 양산차 업체에서 보면은 이 페라리나 람보르기니는 뭐 일반 사용자들 볼 때 와 하지만 걔네들이 볼 때는 에이씨 부처럼 그러니까 이제 네. 상품으로는 되게 화려하고 멋지고 네, 팬시한데 네. 그 비즈니스적으로 보면 되게 어려운 회사인 네.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제가 생각이 나는 게 그 낮은 가격으로 좋은 품질을 많이 제공하는 회사들 네. 그렇게 시도하는 회사들 네, 네. 그런 게 뭐 대표적으로 뭐 폭스바겐도 들 수 있고 네. 근데 그런 기업들이 사실은 굉장히 비싼 가격에 소비자들이 이해하지 못할 굉장히 높은 품질, 성능 이런 걸 제공하는 회사들보다 굉장히 그 파워가 커진다.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 자꾸 이렇게 협소가 되고 합병되고 막 이런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슈퍼카 시장이 전 세계 자동차를 견인하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너무 화려하니까 견인한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그냥 그들만의 리그예요. 네. 마치 이제 화장품계에서 뭐죠? 화장품이나 이렇게 뭐 핸드백이나 이런 데서는 실제로 견인하는 게 맞아요. 그죠? 근데 이 자동차 쪽에서는 그 화려함을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 대비 불러야 되는 가격이 너무 높아지니까 사람들한테 별로 호응이 살 수 있는 캐파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슈퍼카 업체들이 기술 개발 엄청 하고 뭐 자동차 시장을 선도하고 그런다는데 사실 자동차의 기술을 선도하는 건 모터스포츠지 그쵸. 슈퍼카 업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터스포츠에서 사용됐던 기술 중에 양산하기가 곤란할 만큼 비싼 기술들이나 비싼 재료들이 들어가야 되는 기술들이 있는데 그걸 슈퍼카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슈퍼카 리뷰를 저희가 그동안 안 했던 건 슈퍼카에서는 사실 이게 양산차에 이렇게 녹아들어서 이게 이래서 견인을 합니다라고 할 만한 기술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슈퍼카라는 그거 자체의 수요라든지 시장을 형성하는 그 캐파가 일반 대중차하고 완전히 다르고 그러니까 포르쉐가 그런 슈퍼카 영역 중에서 가장 성공한 브랜드인데 역사적으로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는 브랜드가 포르쉐가 유일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대중적으로 슈퍼카를 해석을 했기 그렇죠. 때문에 그나마 성공할 수 있었고 박스터라든지 카이엔이 없었으면 지금의 포르쉐도 없었죠. 페르난드 포르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레이싱에 적합한 슈퍼카를 만드는 것보다 폭스바겐 비트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어려웠다. 이거는 정말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까 양산차가 싼 값에 좋은 품질을 만드는 기술이 사실은 진짜 어려운 기술이에요. 물론 슈퍼카에는 좋은 재료 아낌없이 들어가 있고 최신 기술을 빠르게 적용하기 때문에 슈퍼카 영역도 분명히 자동차에서 트렌드를 리딩하는 어떤 역할로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페루치오 람보르기니가 이제
꿈을 이루고 나니까 회사 경영도 어려워지고 자금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고 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1975년도에 스위스 자본가 그 조르주 앙리에게 야 이거 사라. 그리고 팔고 회사에서 손을 뗍니다. 그러나 1978년도에 이 조르주 앙리도 경영 어렵다. 법정 관리 좀 해줘. 그러다가 1980년도에 이제 프랑스의 미무란 형제가 잠깐 이수를 했다가 요걸 이제 1984년도에 크라이슬러가 사가요. 그래서 크라이슬러에게 1994년까지 이제 그 밑에 있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포드에서 그 마케팅을 담당을 했던 리 아이어코카. 리 아이어코카가 또 자동차의 신화거든요. 그래서 크라이슬러 불같이 일을 길 때인데 이 리 아이어코카가 뭐가 이제 문제였냐면 대중차만 만들다 보니까 이 슈퍼카에 대한 이해가 없었어요, 별로. 그러다 보니까 이 후속 모델을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데 쿤타치가 너무나 그 영향이 컸기 때문에 슈퍼카 시장에서 이거를 어떻게 해서 후대를 이어나갈 것인가 해서 나온 게 이제 디아블로거든요. 근데 디아블로까지는 마르첼로 간디니가 디자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걸 계속 디자인 운수를 두다 보니까 야, 내가 슈퍼카 미드십의 아버지 디자이너인데 짜증나. 그래가지고 결국은 둘이 갈등으로 헤어지게 됩니다.